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간호사입니다. 병원만큼 사람 일 알 수 없는 곳이 또 있을까요? 같은 병을 알아도 누구는 수술만 하면 살 수 있고 누구는 손 쓸 틈도 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곳이니까요. 죽음에는 편작도 할 수 없다고 천하의 명의가 와도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며 삶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아버지와 산 세월보다 저희 삼남매와 살았던 세월이 더 길었죠. 혼자서 딸 둘에 아들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도 참 많이 하셨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첫째 딸은 자식이지만 남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사이라고요. 동네에서 국밥집을 하면서 지문이 닳도록 힘들고 억척스럽게 저희를 키워낸 분입니다.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3, 3, 5 모여서 놀러 가는데 저는 남동생, 여동생 데리고 집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내 준비물은 못 챙겨도 동생들의 준비물은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챙겼습니다. 그땐 내가 안 하면 엄마가 힘드시니까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챙겼던 것 같네요. 동생들 밥까지 챙겨주고 나면 엄마 식당으로 가는 게 어느덧 일상이 되곤 했습니다. 항상 늦은 시간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를 도와주려고 가면 저를 본 엄마는 저에게 말했어요. 왜 또 왔어? 집에서 공부하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엄마 일 도와주려고 왔지. 저를 보고 걱정하듯 말하는 엄마에게 너스레를 떨며 앞치마를 둘러매고 홀서빙을 도왔습니다.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이 끝나면 엄마와 손잡고 집으로 가는 길이 참 행복했습니다. 늘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엄마랑 가장 오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직 어린 동생들에게도 못할 이야기도 저에게는 다 털어놓곤 하셨죠. 한 번은 식당이 너무 바빠서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일만 하던 엄마는 그날 장사를 끝내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못나서 우리 딸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나중에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힘 안 들게 효도할 거야. 아휴, 내 딸이 언제 이렇게 컸어. 이렇게 엄마 생각도 다 해주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때는 엄마가 왜 우시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하고 애들 둘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군요. 3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아이들이 어른스럽게 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애들은 애들다워야 하는데 때 한 번 쓰지도 않고 어른스럽게 크는 모습이 제 탓인 것만 같으니까요. 애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제가 딱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이제는 그래도 많이 괜찮아져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야속하게도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한때 사랑했고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간호사라 늘 바쁘게만 살았고 먹고 사는 생각만 하다 보니 연애도 못 해보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본 친구가 연애도 좀 하고 살라며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저라고 왜 연애 안 해보고 싶었겠어요. 국가고시 보고 간호사 되려고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새 30이더라고요. 그제야 주위를 보니까 친구들은 시집을 갔거나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맘때처럼 봄바람 살랑일 때 남편과 소개팅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카센터 직원이라길래 투박하고 무드 없는 남자일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곱상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게 됐는데 두 번째 만남에 수줍게 꽃을 내밀며 말하더군요. 오는 길에 은주씨 생각나서 사왔어요. 전 남편이 수줍게 내민 꽃을 받아들이며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세상에 꽃선물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젊을 때라 그런지 그 꽃이 어찌나 좋던지 그때만큼은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연인이 됐고 엄마 식당에도 자주 같이 놀러 갔었어요. 남편이 수육국밥을 좋아해서 엄마한테 인사도 시키려고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밥값하겠다며 앞치마 둘러매고 서빙도 돕고 청소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에게 말했죠. 밥이나 먹고 가지 뭐하러 일을 해요. 저 예비 사이로 예쁘게 봐달라고 처갓집 말뚝에 절하는 겁니다, 장모님. 그만하라며 말리는 엄마에게 남편은 호탕하게 말했고 싹싹하고 반듯한 모습에 엄마도 무척 마음에 들어했어요. 카센터에서 일하던 남편은 엄마 가게에 더 자주 가서 밥도 먹고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꼭 장남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연애를 2년 정도 했을 무렵 늘 평소처럼 일하던 제가 유달리 힘든 날이었어요. 감기인가 싶어서 약을 먹으려다가 생리 주기가 안 맞다는 걸 알고 테스트기를 사용해보니 임신이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그날 바로 저희 엄마에게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희는 바로 저희 엄마를 찾아가 임신 소식을 알리고 결혼하겠다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은주 씨랑 아이 꼭 책임지겠습니다. 못난 사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꼭 처자식 안 굶기고 살겠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말에 안아주며 그동안 우리 집 사위이자 장남처럼 있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가족이 돼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좋아하셨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비시댁은 경상도 소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저희 엄마를 뵙고 난 뒤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게 됐어요. 전에도 몇 번 간 적이 있었지만 임신 소식을 알리려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를 기쁘게 맞이해 주셨어요.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을 알고는 마당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왔네. 우리 예쁜 며느리 보려고 내가 아들 키웠나 보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태몽을 꾼 것 같다며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어머님께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결 편하게 어머님과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임신 선물이라며 애기 신발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골에서만 살아서 뭘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애기 낳기 전에 신발 사두면 애기도 건강하게 태어난다길래 한번 사봤어. 아버님 너무 귀여워요. 정말 감사해요. 시댁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는데 이런 세심한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이셨어요. 도련님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매일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날은 일찍 와서 축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시댁이랑만 잘 지내도 결혼의 절반은 성공한 거라며 절 부러워하기도 했었어요. 저흰 그렇게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양가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오로지 저희 힘으로만 준비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식당으로 부르더니 말하셨어요. 이거 보탰어. 큰 돈은 아니야. 내가 너 시집가면 해주려고 모은다고 모았는데 2천만 원밖에 못 모았네. 엄마, 이런 걸 왜 모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우리 딸 잘 살아. 엄마처럼 살지 말고 잘 살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날 엄마는 저에게 돈 봉투를 주며 꼭 보태 쓰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이 돈을 모으느라 고생했을 엄마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고 꼭 잘 살겠다며 약속했어요. 그렇게 빌라에서 살림을 꾸린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도 둘이나 낳고 행복하게 지냈죠. 그리고 남편도 카센터를 차리면서 형편도 많이 좋아져서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2년 동안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처럼 참 재밌게 살았네요.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친정과 시댁 어른들을 불러서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변하기 시작한 건 우리 큰딸이 7살 되던 해부터였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카센터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저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일은 바빠진 것 같은데 생활비를 못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앉혀놓고 물어봤죠. 당신 이번 달 생활비 안 보냈더라? 바빠서 깜빡한 거 아니야? 카센터는 공짜로 굴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가게도 빠듯한데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요새 바빴던 거 아니야? 왜 돈이 없어?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해봐서 당신이 모르는데 개인 사업자가 쉬운 줄 알아? 저는 남편의 말에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바쁘다며 한밤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도 없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일하는 걸 모르니 뭐라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유치원 차에서 내리고 뒤에 오던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꽤 큰 사고라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데 통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혹시 남편한테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첫째 옆을 지킨 건 저뿐이었어요. 첫째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한숨 돌릴 때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에 그렇게 많은 부재중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은 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 일하는 사람한테 뭐 때문에 그렇게 전화야? 어제 우리 딸 교통사고 나서 수술하고 이제 겨우 일반 병실로 왔어. 사고 났다고? 뭐 일반 병실 갔다니까 다행이네. 밤새도록 뭘 하면 애가 생사를 오가는데도 몰라. 일했다고 일반 병실로 갔으면 됐지. 죽은 것도 아닌데 호들갑 좀 떨지 마.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말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간병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카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생활비도 못 줄 정도로 빠듯하다면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두 눈으로 봐야겠더군요. 부랴부랴 카센터를 갔는데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옆에 있던 냉수를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서 일어나더니 절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씨, 내가 다음 판에 이겨서 그 돈 준다니까. 다음 판에는 100 더 올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라며 남편 등짝을 내리쳤고 남편은 그동안 있던 일을 실토했습니다. 저는 직접 남편을 통해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던 남편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네 사장들이랑 몰려다니더니 포카에 손을 댄 거죠.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했을 때 한 판 이기고 나니까 그 돈맛을 알고 계속 하다 보니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설마 어제도 포카했던 거야? 그럼 어떡해. 돈을 잃었는데 돈을 따야 나가지. 자랑이야 지금? 진짜 어쩌려고 그래.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못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좀 잘 살아보나 했는데 이런 시련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딸이 생사를 오가는데 도박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사무실 한 구석에 쌓인 고지서가 보였고 하나를 들춰보려고 하자 남편은 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만류하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고지서를 보니까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고 있던 종이를 남편 얼굴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월급으로도 모자라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 너 정말 정신 나갔니? 이거 금방 갚어. 호가 2판만 하면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한 방? 그리고 얼마를 빌리면 원금 이자만 300이 넘을 수가 있어? 돈 잃고 가족까지 잃어야 정신 차릴래? 어떻게 갚을 건지 다른 일 알아봐. 그동안 남편은 가족들 몰래 폭파치면서 월급에 비상금까지 탕진했던 건 물론이고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한 방을 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답답했고 카센터 일만 해온 사람이니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라도 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봐서라도 남편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가니까 내려올 줄 몰랐고 남편은 큰아이가 퇴원하는 날도 안 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가족을 버릴 게 아니라면 정신 차리겠지 생각했어요. 옛말에 도박은 손목을 잘라도 발로 친다는 말이 있죠. 제가 남편 월급 통장을 빼앗자 그야말로 술독에 빠지더군요.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요. 그나마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애들이랑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생일이라고 엄마가 아침 일찍 왔었어요. 매년 챙겨줬던 일이라 그때도 어김없이 오셨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전날 과음을 하고 돌아와서 엄마가 오는지도 모르고 퍼질러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요새 많이 바쁘냐며 물으셨는데 자세히 말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만 대답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일어나서 안방을 나왔는데 반갑게 인사하는 엄마를 보자 인상을 쓰며 말하더군요. 장모님,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불편해 죽겠는데 노인네가 눈치가 없어서. 그리고 수육국밥 좀 그만 끓여요. 언제적 국밥이야 진짜. 저는 남편의 말에 그동안 쌓여온 분노까지 터지면서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입을 놀려? 주는 대로 먹어. 당신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야? 이게 진짜 돌았나? 남편의 뒤통수를 부여잡으며 저를 보고 이를 갈듯 말했고 그런 남편을 보고 엄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자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에이, 이놈의 짓구석.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이러니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엄마의 호통에 남편은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털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처음 보는 광경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는 못하고 요즘 카센터가 힘들다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딸 걱정도 모자라 사위 걱정까지 하고 계셨어요. 힘들수록 서로 다독이라며 말하는데 참 할 말이 없더군요. 그저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는데 면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엄마가 한 아침밥은 저랑 큰딸, 둘째 아들이 다 먹었어요. 엄마를 안심시키고 겨우 돌려보내고 한참 뒤 남편이 돌아왔더군요. 뭘 잘했다고 오자마자 거실에 누워서 TV를 켜고 눕더군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남편에게 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힘내세요. 사랑해요. 둘째 아들은 남편에게 가서 하트까지 그려가며 말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들에게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재수 없으니까 저리 가. 너만 보면 돈 달라는 돈벌레 같아. 내가 죽어라 돈 벌면 뭐해? 다 줄줄 새어나가는데.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돈벌레라고 하는 미친 인간이 또 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휴지곽을 던지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내쫓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사무실에서 자던지 먹던지 하고 돈 벌리기 전까지 들어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무슨 돈을 벌어서 줬다고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가! 당장 나가! 그렇게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끌고 쫓겨난 남편은 현관 문 앞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놀랬을 애들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차라리 어디서 비명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남편은 정말로 죽은 것만 같았어요. 도박하고 나서는 눈도 돌아버린 사람 같았거든요. 맑고 선했던 인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남편과 떨어져서 지냈어요. 남편이 못 이기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카센터에서 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좀 세웠나 싶어서 찾아갔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으니 집 날아가기 전에 대책을 듣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사무실로 들어가 남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어쩔 거야?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갚을 순 있는 거야? 넌 날 뭐로 생각하길래 일터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야? 나 요즘 병원 나가도 일이 통손에 안 잡혀. 당신은 속 편해서 좋겠다. 아주 눈에 처자식 베지도 않지? 나한테 기생해 먹으려고 사냐? 그 집이 나만 사는 집이야? 당신이 저질렀으면 당신이 벌어서 갚아야지. 나 내 새끼들 먹이고 입힐 돈밖에 없어. 그렇게 남편이랑 대출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낯선 남자는 남편에게 수리 내역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앞 범퍼 조금 끌켰는데 앞 범퍼를 아예 갈아버리고 수리비를 60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데가 어딨어요? 이 정도면 도색만 해도 되는데. 신경 써서 잘해줘도 그러세요. 일부러 신경 좀 쓴 거예요. 원래 장사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 사람이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나가요, 나가! 남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자 남자는 경찰이라고 말하며 남편을 취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경찰인 걸 알게 된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정말 손을 똥파리 앞발처럼 비비면서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하는데 진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어찌나 비굴해 보이던지 한숨이 아니라 실소가 다 나오더군요. 남편의 태도가 수상했던 남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영업 방식에 냄새를 맡았던 거죠. 결국 대출은 해결도 못했는데 남편은 사기죄로 합의까지 해줘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카센터에서 수리 맡기러 온 고객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 꼭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품도 싹 다 갈았던 거죠. 심지어는 고치지 않았던 항목까지 넣어서 청구한 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막 나갈 인생이 또 있을까요? 정말 귀신이라도 씌인 사람이면 굿이라도 해보겠는데 남편을 보면 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앞길이 까마득했어요. 그 옛날 성실하고 착하게 살던 남편은 죽고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빚더미에서 벌금까지 때려맞고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해줘야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당시의 남편을 떠올리면 자승자박이라는 말만 떠오릅니다. 사기 사건이 단순 합의로 끝날 일이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동네 장사다 보니 소문도 빨리 퍼졌어요. 그걸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제 여동생이었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말하더군요. 언니, 형부 괜찮아?
지금 맘카페 뒤집어졌어. 맘카페? 미치겠다 정말. 나도 볼게.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최대한 모르게 해줘. 부탁할게. 여동생한테 신신당부하고 끊자마자 카페를 접속해보니 이미 카페 게시글은 카센터 이야기로 도배된 상태였어요. 제목이 하나같이 사기라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고객 등골 빼먹는 카센터, 수리도 못하면서 돈만 밝히는 사기꾼 땡땡 카센터, 전무당이 차 때려잡는 카센터. 몇 시간 동안 남편 카센터를 저격하는 글만 올라오고 있었고 삽시간에 퍼진 소문은 정말 가게 문을 닫게 할 것만 같았어요. 카센터 누가 멀리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 장사였는데 제대로 역풍 맞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일이 손에 안 잡혔고 혹시 사고 칠까봐 휴직계를 낼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했어요.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버텨야지 싶은데도 힘들기만 하더군요. 이혼해야 하나 눈앞에 아른거릴 때 제가 확실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방법을 찾아보려 했던 저는 남편이 엄마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다는 말에 눈이 돌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저에게 전화해서 한참을 망설이다 엊그제 형부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갔다며 말하더군요. 손주들 범죄자로 키우고 싶냐며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걸 듣고 참을 수 있는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는 여동생의 전화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 인간이랑 살다가는 애들도 저도 벼랑 끝으로 몰릴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마시고 내놓은 빈 술병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 1,000만 원 가져다가 뭐 했어? 대체 뭐 한다고 그 돈을 받아가?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빌렸다. 왜? 지금 빚에다가 합의금까지 1,000만 원으로 될 것 같아서 빌려? 대체 일할 생각은 머리에 아예 없는 거야? 그 큰 돈을 언제 갚어? 이번에 판돈이 커서 걸었는데. 저는 남편이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들고 있던 술병을 벽에 던졌어요. 남편은 미쳤냐며 윽박질렀지만 저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진짜로 정신 났으면 당신한테 던졌어. 그냥 갈라서자. 당신이 좋아하는 도박이나 하면서 시궁창에서 살아. 나는 내 새끼들 이렇게는 못 키워. 당신 같은 게 아빠랍시고 자리 지키고 있는 꼴 더는 못 보겠어. 결국 내 그 말 할 줄 알았어. 갈라서. 나도 1,000만 원밖에 못 해주는 처가집 싫어. 남의 집은 처가에서 돈도 턱턱 해주고 이럴 때 경찰에서 백도 써준다는데 나도 더러워서 이혼하려고 했어. 남편의 말에 격분한 저는 거실에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고 남편과 한참을 싸우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화원하는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데리고 엄마에게 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카센터 일이 있기 전에 남편이 도박을 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잘 살고 싶었는데 너무 염치 없고 면목이 없어 꽁꽁 숨긴 말을 털어놓자 눈물이 터졌고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엄마는 제 등을 하염없이 쓸며 말하더군요. 엄마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왔어야지. 이 금수만도 못한 놈도 고개 저렇게 빳빳이 쳐들고 오는데 내 딸이 왜 못 와? 엄마한테 못 오면 세상 어딜 찾아가려고.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쓰다듬어주는 엄마의 손길을 느끼면서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며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어려운 게 있다면 다 돕겠다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것 같았죠. 추운 겨울 이제 겨우 쉴 곳을 찾았다 싶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마치 저를 테스트라도 하듯 저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새벽에 출근하던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셨는데 엄마는 사경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엄마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군요. 남동생이랑 여동생에게 애들을 맡겨놓고 2주 내내 엄마 옆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 정성도 모르고 엄마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곁으로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사망 선고를 하는 의사 옆에서 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힘들면 엄마한테 오라며. 나 이제 어떡해?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효도한다고 했는데. 원래 죽은 사람 옆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우는 사람이 불효자라고 하죠. 저는 엄마 병실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다시 일어날 것만 같은 모습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나한테 욕이라도 해. 제발. 여동생은 저를 떼어놓으며 다독였어요. 마치 엄마가 등을 쓰다듬던 때처럼 말이죠. 저는 엄마 빈소가 마련되는 동안 몇 번을 실신할 정도로 울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살아생전 온갖 후회가 떠밀려왔고 조금만 늦게 엄마를 찾아갔으면 내 지저분했던 결혼 생활을 몰랐을 텐데 후회도 가득했습니다. 가시는 길마저 큰딸이 짐을 안겨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멍하니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엄마를 달래주는 꼴이 우습다는 것도 모르고 울었어요. 나중에는 눈도 너무 부어서 눈을 아예 뜰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동생들 덕에 장례도 겨우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자 금방이라도 엄마가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도 그대로고 엄마가 표시해둔 달력의 일정도 그대로인데 엄마만 없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여동생이 놓아두고 간 엄마 영정사진을 보자 엄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액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엄마 식당에 나가기 시작했던 건 엄마가 취객에게 맞고 우는 걸 봤을 때였죠. 술 취한 취객이 깽판 치고 간 자리에는 엄마가 울고 있었고 전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를 감쌌습니다. 그때부터 엄마 식당에는 저랑 늘 세트로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게다가 엄마는 무릎이 아파도 파스 하나 붙이고 쉼없이 일만 했죠. 그런 엄마에게 저는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도와달라고 했다니 저는 정말 엄마 인생의 5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여동생이 저를 말리며 말했어요. 언니 그만해. 엄마한테 더 걱정 끼치기 싫으면 형부랑 이혼부터 깔끔하게 해. 형부 또 왔어. 나 애들 데리고 나가 있을게. 정신 똑바로 차려. 전 남편이 찾아왔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게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나 싶어서 이성을 잡고 거실로 나왔는데 정말로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여동생이 애들이랑 나가니까 남편은 제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울 힘도 있고 좋겠다. 아주 팔자가 좋네. 갈 때 돼서 잘 갔는데 이 정도면 호상이지. 73세면 오래 살다 가셨구만. 장수야, 장수.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 한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어. 그러자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의금 들어왔을 거 아니야.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조문객도 꽤 있던데. 그리고 뭐 남기고 간 거라도 없어? 재산 물려받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가방에 있던 이혼 서류를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우리 엄마한테 빌려간 돈이나 내놔. 그리고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면 내가 당신 장기라도 떼다가 팔아서 우리 엄마 돈 받아낼 거니까. 제 말에 또 남편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으니 조의금이나 나누자고 말했고 저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조의금에 재산 분할 타령하며 합의 이혼을 거부했고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살아생전 남편한테 지극정성이었는데 그 세월은 없었던 것처럼 조의금 타령을 하는 꼴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도 않아서 소송을 걸었어요. 결과는 보나 마나였습니다. 도박빚에 사기죄까지 있던 남편은 양육권도 잃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남편 도박의 결과는 가정 파탄이라는 결말을 맞게 된 거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시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며 말하셨습니다. 아휴,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는데 내 아들이 집만 됐네. 앞으로 애들이랑 걱정 없이 살아. 우리 며느리는 현명해서 아주 잘 살 거야. 전 어머님의 뜻밖의 전화에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결국 어머님께는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겠다며 말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 말했어도 남편은 양육비를 줄 능력이 안 됐죠. 결국 남편 놈이 하던 카센터는 폐업하게 된 겁니다.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질 대로 퍼졌으니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던 놈이 가진 거 전부 잃고 나니까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병원에서 일 마치고 나오는 저를 붙들며 애걸복걸하며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정신 차렸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볼게. 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겠어. 절이 안 떨어져? 왜 날 찾아와? 내가 엄마도 아니고 왜 나한테 와서 빌어? 이렇게 못 살겠다고 울면서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말해. 남편이 잡았던 팔을 거칠게 떼놨더니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찾아가 봤는데 5천만 원 해주시고 다시는 오지 말라는데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었어.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나 진짜 애들 잘 키워볼게. 야, 엄마도 포기한 놈을 내가 어떻게 걷어들여? 당신 알아서 잘 살아봐. 그놈이 한 방 있다며. 한 방 해내러 갈 길 가. 그리고 양육비 주기 전까지 절대 애들 못 봐. 저는 무릎을 꿇고 비는 전 남편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저는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어요. 전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전화를 받자 등골이 서늘했어요. 엄마 장례 치르고 겨우 정신 잡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도박 빚에 사업까지 망한 사람들 자살한다는 뉴스 많이 듣긴 했는데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 소식은 시댁에도 전해졌고 시댁에서 남편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한때 같이 살 부딪히며 살던 사람이라 조문하러 갔죠.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까지 내가 우리 은주 볼 면목이 없다. 다 내 업보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어머님도 할 만큼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더 미안하네. 다 지나간 일이다 생각하고 애들이랑 잘 살아. 어머님은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친엄마 품 같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제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겉만 낳았지 속까지 낳은 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 일이 부모 마음처럼 안 되는 건가 봐요. 아버님도 아들을 앞세웠으니 속이 말이 아니셨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도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애들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인사하며 떠나왔어요. 마지막에 제 하소연만 듣다가 떠난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댁 어른들 표정을 보면서 먼저 떠난 엄마를 한참이나 생각했습니다. 애들 잘 키워보겠다며 애들 손 꼭 붙들고 나왔는데
엄마에게는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이제는 3년 전만큼 힘들어하지 않고 병원에서 아픈 사람 간호하며 살아내는 딸을 보고 있을까요? 엄마가 절 보고 있다면 짧은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얼마 전 엄마 기일이었는데 손주들도 잘 보고 가셨나 모르겠네. 아직도 엄마라는 단어만 불러도 목이 메인다. 애들은 벌써 초등학생 돼서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도 만들어 왔어. 내가 이걸 받아도 될까?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았는데 나는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도 되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엄마 납골당에 애들이 준 카네이션 두고 왔어. 엄마한테 더 잘 어울린다. 사랑해. 난 엄마 덕에 아빠 없는 서름도 모르고 컸어.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울게. 사랑해요, 엄마.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 이제 자식 걱정 말고 아빠랑 둘이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혹시나 남편에게도 이 사연이 닿는다면 거기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네요. 남편으로는 최악이었는데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요. 그래서 꼭 정신 차리고 제발 하늘에서는 개과 천선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죽음에 대해 담담히 말해줬어요. 자세한 죽음의 원인은 알리지 않더라도 친부의 생사는 알려야겠다 싶어서 장례식도 같이 다녀왔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애들 돌보는 일에 소홀했던 탓에 아이들은 빈자리를 느낄 감정도 없긴 했었나 봐요. 오히려 저를 달래주려는 애들을 보자 왜 엄마가 애들은 애들답게 크라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애들이 애답게 크는 것도 한때인데 그때를 잃게 만든 것 같아서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살아도 내 팔자, 못 살아도 내 팔자. 3년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지난 과거만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왜 내 팔자만 이렇게 박복한가 탓하기만 바빴네요. 왜 내 인생에는 빈틈없는 행복만 당연하게 바랬을까요? 이제는 팔자 탓하며 가슴 치고 살지 않기 위해 다 받아들이고 엄마로 살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돼서 엄마를 다시 만나는 그날, 그 고난 다 이겨내고 엄마보다 더 오래 살다 왔다며 반갑게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꽃 기운 만연한 봄에 우중충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는데 꼭 힘이 돼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그땐 그랬지 하고 웃는 날도 찾아온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힘겨운 시간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